네, 4.13 총선이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잠을 줄여가면서 일찍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 다른 분들의 실수 때문에 얼마나 황당할까요? 남양주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활과 법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관위의 실수로 실제 투표를 일부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양주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유권자 7명이 이제 그 정당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보자에만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데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추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여기서 발생했던 또 한 가지의 실수가 누가 그 7명이라는 것은 집계가 됐는데 누가 과연 그 투표용지를 못 받았는지가 그 당시 상황에서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누구에게 그 투표권을 추가로 줘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상 이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 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선관위의 의견이고요. 결국 어쨌든 그 7명은 정당 투표 20대 총선에서 결국 정당 투표를 하지 못하고 일이 마무리되게 됐죠. 네. 투표를 하지 못한 본인들은 참 황당하게 그저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같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발생했고요. 사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2002년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좀 꾸준히 발생해오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이제 수형인 명부를 작성을 할 때 실수를 한 겁니다. 한 그 부녀가 그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었는데 수형인 같은 경우에는 명부를 따로 작성해서 그들에게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명부가 잘못 입력이 돼서 수형인 같은 경우에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임의로 나와서 이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됐고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 그 실수가 발생하게 된 거를 이유를 살펴보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사문서 위조나 이제 사기 혐의로 수감이 돼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 투표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형인 명부를 작성하면서 죄명을 잘못 입력해서 이런 실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워낙 유권자가 많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해서는 안 될 실수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률적 책임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금전적으로 배상이 갔나 보죠, 과거에는? 네, 과거에 있었던 이 사례들을 다 살펴보면 일정 액씩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건데요. 200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면과 복권이 된 그 당사자들의 그 명부가 또 누락이 돼가지고 투표를 못한 사람에게 당시에 이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그 판결 이유를 판시를 했는데 어쨌든 국민 누구에게나 이제 보장돼 있는 투표권을 이들은 행사하고자 했으나 그 국가의 실수로 인해서 행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신적인 위자료조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로 손해배상액이 책정이 됐던 경우는 2014년도에 이제 대전에서 마찬가지로 그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이들은 500만 원을 이제 배상을 받았어요, 총.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이제 배상받은 액수로는 가장 많은 그 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는 배상액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2002년도는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시작은 5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 책정을 하게 됐지만 사실 이게 재판부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뭐 2014년에 500만 원이 인정이 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5년에도 200만 원이 인정된 그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만히 계신다고 국가가 배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 해당 당사자들이 소를 제기해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뭐 누락된 사실, 이번에도 네.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뭐 7명이 누락됐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네. 이걸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때 이제 그 승소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실수를 한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게 책임이 있을까요? 너무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무책임하다, 또 무능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뭐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선관위 직원들에게도 사실 책임이 묻고 싶을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피해를 입었고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하고 싶겠지만,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의 행위를 대리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들의 실수를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그 배상해주는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 개개인들한테는 물론 그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네. 그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이 사안도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당선인의 상당수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게요. 사실 네. 선거가 끝나면 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당선 무효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검찰이 총선 직후인 14일부터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되는 의심 정황이 있는 그런 당선자들의 그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지금 증거 확보 중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만 하더라도 100명이 훌쩍 넘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치상으로 보자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 수가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과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에는 좀 당선 무효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네. 뭐 흑색 선전 이런 것들로 또 많이 얘기가 된 것도 있고, 금품이나 식사 이런 게 과거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당선 무효가 되는 기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쉽게 이제 말하자면 네. 공직선거법 224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관련 판결이 그러니까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오면 이제 그 당선인은 이제 선거가 무효가 되게 되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자면 선거법이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인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형을 받거나 네. 아니면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나 아니면 내 회계 사무를 관리해주는 그 직원이 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때도 이제 내가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뭐 한 새누리당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구민에게 교통 편의와 그리고 뭐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한 당선인도 뭐 쌀 봉투를 돌렸다라고 해서 지금 각종 혐의들을 다 이제 여야 막론하고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사가 이루어져서 당선 무효형이 되는 분들이 대법 판결까지 보통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생겨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정말 선거 끝나자마자 이례적으로 조사를 들어갔어요. 네. 네. 19대 총선에서 10명이 당선 무효가 됐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거보다 좀 많아질 수 있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도 분위기가 좀 그때보다 많아질 걸로들 하는 분위기인가 보죠? 네, 검찰이 네. 이렇게 아무래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네. 그 이유를 사실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또 있거든요. 6개월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다가올 이제 10월 달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기소를 하고, 그리고 뭐 재보궐선거가 있는 내년 4월 이전에 모든 그 확정 판결이 나와야지만 그 다시 이제 재보궐선거를 하는 예. 것에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례적으로 검찰이 즉각적으로 지금 그 선거가 있었던 그 다음 날부터 네. 뭐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 만큼 아무래도 법조계에서 보기에도 결국에는 검찰도 빨리 이제 기소를 하고 법원도 그에 따라서 이제 재보궐선거 이전에 빨리 판결을 내서 예. 움직이고자 하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지금 들어온 화제 소식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동제산 초입에서 얼마 전 오후 2시 50분 전에, 조금 전이죠. 2시 50분 전에 산림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시 58분쯤에 완진이 돼서 지금 완전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건조한 만큼 화재 발생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도 저희가 안전 얘기하면서 화재 얘기했는데 오늘 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생활과 법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 성희롱 관련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항공사의 그 객실 사무장이 결국 그 직원들에게 했던 것들이 성희롱으로 해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 사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사무장이 그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이제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의 발언을 하고 심하게는 금품 수수까지 했습니다. 뭐 몇십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너를 인사고과를 잘해서 승진을 하게 내주면 너는 연봉 더 받는 게 좋은 거 아니겠니? 연봉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뭐 서로 이득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항공사에서는 그 이 직원을 이제 파면을 시켰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뻔뻔하게도 2014년에 파면 처분을 받고 그거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 파면은 부당하다. 나를 이제 복귀시켜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그 직원이 어쨌든 그 회사 내에서 굉장히 이제 성희롱적 발언을 많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추행 행위도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서 평소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그 파면은 결국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건 게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황당하기까지 한데 자, 직장 내 성희롱 여전히 비일비재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지난해 이제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민간단체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조사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성 10명 중에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다 누구나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10%라고 하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번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다시 피해를 당할 확률이 또 높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 그 당사자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심한 스트레스일 텐데요. 문제는 이들이 이제 성희롱을 당하고도 실제로 직장 내 그 불이익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할 수가 없어서 많이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아무리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그 뭐 부서도 따로 마련돼 있고 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그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이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했던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과거에는 넘어갔을 일들이 요즘은 이제 성희롱이 기준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모욕죄 얘기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면 이제 모욕죄가 되는 것처럼 성희롱도 사실은 여성뿐만 아니라 직장 내 남성들도 대단히 고민이에요. 뭐 좀 친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이게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요. 그 기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직장 상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나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그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 그 밖에 요구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불이익이 내려지는 경우 그런 경우로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성들이 뭐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과거엔 많았는데 요새는 사실 동성 간의 성희롱도 굉장히 많고요. 남성들이 그리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여성 상사가 그 남성 그 부하 직원을 좀 괴롭혀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남성 성희롱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뭐 한국노총이 사실 뭐 조사한 표본이 뭐 달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10명 중 2명이라고 하니까 20%라는 수치가 어쨌든 나왔어요. 그래서 남성도 그 성희롱에 안전하지만은 못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보다 뭐 80% 여성들이 또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훨씬 큰 거긴 하지만.
그런데 앞서서 예. 지금 여성 10명 중에 1명이 사내 성희롱 피해를 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수치가 조금 잘못된 조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을 내가 받긴 했는데 네. 수치심 혹은 그 성희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네.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렇죠. 회사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참는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도 있겠죠. 이러한 직장인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신고하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내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사에 응하면서 이제 아예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 숨은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게 네.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신고가 다고 하지만 어쨌든 직장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시스템도 마련이 돼 있기는 합니다. 네. 그 남성 고용 평등법에 따르면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그 절차나 이제 그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개개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성범죄 관련 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내 얘기를 스스로 꺼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는 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이 돼 있는데 사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희롱 그 피해자에 대한 그 보호 지원도 같이 함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성 직원들이 친근감으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고소를 당한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적을 거고 네. 대부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준다든지 그쵸. 혹은 정말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무개념으로 한 경우가 훨씬 더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필요할 경우에 이제 고소나 소송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증거 자료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성희롱 관련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여성분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주변에 목격자들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네. 그 내가 받을 불이익만 다 감수해야 되고 맞아요. 그 성희롱이 내가 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없는 일을 이제 만드는 것처럼 직장 내에서 이제 그 오히려 무고죄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직장 있고. 내에서 맞아요. 굉장히 좀 불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뭐 회식 자리든지 아니면 그 업무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성희롱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목격자들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다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녹음 같은 게 증거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다 증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녹음 같은 경우에는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녹취록으로 풀어서 이제 법원에 네. 충분히 다 제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요즘 스마트폰이 녹음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네. 딱 꺼내놓고 보시는데 녹음 버튼 딱 틀어놓고 이렇게 식사하면 좋겠어요. 그럼 뭐 그걸 못 하실까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일단은 회사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뭐 사측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라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네.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그렇게 무서운 그 그렇죠. 처벌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만약에 뭐 강제 추행이 더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사실 그 개인 추행 행위를 한 그 개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회사 쪽에서는 그거를 방임하고 그 관리 감독 의무를 그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금전적인 이제 손해배상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까지 오늘은 생활과 법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